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고지해드린 대로 부분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게 바로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의 SNS 핫 뉴스입니다.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뉴스에 대한 이 트위터 이용자들의 코멘트,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이탈남에 대한 이 애청자 여러분들의 피드백, 이것도 쓴소리 단소리 또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이주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없이 말씀하세요? 평소대로 씩씩하게. 네. 자, 이탈남에 합류를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처음으로 방송에 고정 출연하는 거라서 떨리는데. 예. 처음이에요? 네. 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첫 뉴스 어떤 걸로 갈까요? 네, 남북이 12일, 13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트위터에서는 환영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로 인해 국정원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예, 이 뉴스 떴죠. 네, 예. 이를 두고 원세훈 일병구학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방탄장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단 국민의 자격은 국정원이 정한다로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경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곧바로 정당성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정권의 정당성에 중대한 흠집이 생겼는데 이를 무마까지 하려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이제 여론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요. 네. 아무튼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최동욱 검찰총장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는데 네. 결말이 어떻게 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전력대란이 또 다른 트위터 이슈입니다. 오, 예. 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력대란을 경고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마이뉴스에서도 오늘 이 보도를 했고요. 예. 특히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전기료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들이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찜통 교실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한 학생은 서럽다.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 교실에서 수업이라니 라고 하소연했고요. 네. 또 다른 학생은 작은 교실에 40명이 앉아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미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기온 31도 속에서 버틴 제 자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네.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네. 예. 또 한 트위터 이용자는 찜질방도 에어컨은 나옵니다. 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아, 찜질방에 에어컨이 나오나요? 네네. 그런가요? 그죠. 여름에 찜질방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죠. 그러면 찜질을 에어컨 바람으로 하는 건가? 이제 그 로비는 에어컨이 나오고 그 찜질방 안에 들어가면 이제 찜질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또 이 늑다리 같은 얘기를 하면 요즘은 교실에 전부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죠. 그죠. 제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근데 이 체온의 열기가 진짜 사람 엄청 덥게 하는 거죠. 네. 특히 체육 시간 끝나고 나면. 그렇죠. 31도인데 40명이 모여있는 교실 안에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 그러면 체감 온도는 엄청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열받을 만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교육 현장에서만 불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원전 비리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전력 대란을 우려하면서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하자 트위터 이용자들의 분노치가 더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어제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33도에 에어컨, 선풍기 없이 버텨봤다. 원전 비리 도둑들에게 이 좀 갈면서 이 사람들을 붙들어다 기온 40도 감옥에 몇 년 동안 넣어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전력 대란 나오면 좀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게 자꾸 그 주범을 가정으로 몰아가니까 그죠.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가정에게만 너무 이렇게 몰아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털남에 대한 의견도 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이털남에 출연한 김효식 디스인사이드 운영자의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네.
김 대표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 트래픽이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예. 한 청취자는 오이는 트위터에서 소비되는 자료들의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트래픽은 높지 않을지라도 네. 하나의 소비가 잘 되는 커뮤니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꼭 트래픽으로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뭐 그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제 그 김유식 대표가 오유를 언급을 했던 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네. 댓글 조작이라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데를 가야 되는 것이다. 네. 이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점도 함께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기자 오늘 첫 방송 출연이라고 하셨죠? 네. 되게 잘하시는데 방송에 소질이 있으신데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이 이틀남이 또 한 명의 이 방송인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찜통더위에 매일 고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오늘 새벽에 반가운 소식이 타전이 됐습니다. 이 남북 양쪽이 이 남북 당국 회담을 12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석 대표의 그다음에 의제를 둘러싸고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고 양쪽의 발표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추후 조율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가물됩니다만 아무튼 남북 당국자가 만나서 회담을 한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언론 보도로 남북 장관급 회담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었는데 합의 내용은 남북 당국 회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거를 뭐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기존의 장관급 회담 21차까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된다라면 6년 이상 걸린 상황 속에서 열리는 건데 예. 장관급 회담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을 네. 왜 굳이 당국 회담으로 이렇게 붙였을 것인가? 아마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남과 북 양쪽 그 장관급 회담의 수석 대표급이죠. 그 문제 때문에 통일부 장관 예. 저쪽에 과연 누가 나올 것이냐? 이 문제가 아마도 예. 이름을 굳이 정말 굳이 당국 회담이라는 예. 명칭을 예. 걸게 된 결정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실무 접촉에서 그러면 자, 그 수석 대표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얘기까지 보통 하게 되나요? 사실은 이게 조금 사실은 해프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일각에 제기된 어떤 그런 것들이 연장선에 있는데요. 국제외교관례상 예. 회담을 한다. 국가와 국가가 회담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21차례나 장관급 회담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상대방의 수석 대표, 예. 그 대표 단장에 예. 대해서 누가 내지는 어느 급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적절치는 않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가 예. 특수한 관계이고 우리 측에서는 뭐 조평통 내지는 통전부장인 그 김양근 예. 통전부장을 예. 딱 이렇게 지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모르겠지만은 예. 사실은 외교 관례상 이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교를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외국을 방문을 할 때도 네. 이게 국빈 방문이냐 실무 방문이냐 네. 이런 또 이제 성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영접 나오는 사람이 달라지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네. 오히려 그 급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예. 이 급을 정한다라는 게 북측 체제, 북측의 권력 구조상 우리 내각으로 볼 수 있는 통일부 장관의 공식 파트너가 사실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통일부 장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김양근 통전부장,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입니다. 예. 이 통전부장의 급을 이야기하면 조평통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죠. 이 사람의 역할은 조평통이 주로 노동당의 외곽, 대남, 통일, 남북관계 전체를 총괄하는 예, 그렇죠. 외교까지도 그렇죠. 관장합니다. 예. 이 급은 우리 측으로 보이는 국정원장 예. 내지는 통일부 장관은
늘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이 자체도 70대 중반이죠.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예전에 주로 우리가 박재규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거슬러 가서 본다란 말입니다. 예. 박재규 통일부 장관부터 마지막 이재정 장관까지 그 시기에 많은 장관급 회담을 했던 선례를 본다라면 그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내각 책임 잠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바람을 해본다라면은 통전부장 밑에 있는 부부장 원동연 예. 정도 이 정도면 또 뭐 어느 정도 급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급이란 것은 우리 자의적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고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위임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북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임에 의해서 그렇죠. 나올 것이고요. 예.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실질적인 의제와 내용을 어떻게 담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 상대방의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수석 대표 급과 관련해서 남북이 발표한 내용이 다른데 예. 이 남측 수석 대표는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발표고요. 예. 북한의 발표는 상급 당국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뭘 뜻하는 겁니까? 상급이. 우리가 주로 이제 장관급 회담이라고 하면요. 네. 북측은 상급 회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장관급을 북측에서는 상급으로 늘 지칭을 해왔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을 때 북한에서는 예. 남북 내지 북남 상급 회담 이렇게. 그렇죠. 남북 장관급 회담을 북측에서는 북남 상급 회담을 이렇게 따로따로 발표를 하죠. 그렇다라면은 그쪽에서 상급 회담의 대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하고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튼 장관급 그렇죠. 수석 대표 간의 회담이 된다. 예. 이거는 기정사실로 보면 그렇죠. 되는 것 같고요. 예. 의제와 관련해서 지금 또 이 남북의 발표가 되는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 예.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이렇게 예. 세 가지로 적시를 했는데 예. 북한은 여기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 문제, 그다음에 민간 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이런 걸 추가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실질적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네. 당국 회담이든 장관급 회담이든 예.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실무 준비 접촉이 17시간 동안 걸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예. 사실은 행정적인 기술적인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어야 될 자리 속에서 예. 아마도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제와 관련해서 어제 아침에 10시에 가셨던 사람이 오늘 새벽에 예. 4시나 돼야 끝났거든요.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심도 깊은 의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예.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예.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맞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예. 금강산 관광 재가동 문제, 예. 그리고 이산가족부터 인도주의 문제까지는 누구나 남과 북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예. 그리고 6.15 7.4 공동기념일 문제도 사실은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항상 6.15 정신 입각해서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의 기본 3대 원칙인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은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남과 북 모두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에서 좀 걸었을 것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 민간 왕래 접촉하고 협력사업 추진 이 건과 관련해서 에둘러 남측에서는 현안으로 다 표기를 했습니다만 북측에서 이것을 딱 지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협력사업 추진 문제가 과연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라면은 네. 이것은 아마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정상화 말고 협력사업 추진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유추해 본다라면은 예. 아마도 5.24 조치 이전에 계속 남과 북에서 함께 추진되었던 평양 주변의 민간 내륙 기업들 예. 일들 같거든요. 개성공단 외의 그렇죠. 남북 사실은 경협을 우리 얘기하는 국민들이 거죠. 잘 모르시는데 예. 개성공단 경협사 말고도 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직접 북측에 직접 투자를 해서 평양 인근에 많은 공장들 기업소들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투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안동 대마방적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5.24 조치라는 것 때문에 예. 다 사실은 문을 닫고 보도 나고 다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천안함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렇죠. 되는 거죠. 이 예. 5.24 조치의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사실은 천안함 문제가 나옵니다. 어허.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조차도 입을 다물게 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강박적인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협력사업 추진 문제를 오이사 조치 철회 문제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 이 예. 배경에는 북측에서는 천안함 문제를 결국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오호. 물론 실무적 쪽에서는 예. 천안함 문제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협력사업 추진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오이사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없을 것이고 오이사 조치와 관련해서 오이사 조치는 남측의 부당한 조치다라고 분명히 북측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오이사 조치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천안함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파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하면 예. 이 협력 사업 추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오이사 조치가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의 정당성 문제가 논의가 안 될 수가 없고. 네.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그러면 그 문제의 또 본질이 뭐냐가 또 언급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물려 들어간다라는 겁니까? 예, 뭐냐 하면은 예. 천안함이 터졌을 때 사실은 오이사 조치는 뭐 천안함, 이연, 연평도 두 개를 묶어서 나온 예. 조치였습니다. 예, 물론요. 예. 북측에서는 연평도는 천안함의 연장선으로 봐버립니다. 북측의 주장입니다. 예. 북측의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이 터졌을 때 결국 북측이 아주 강도 높게 부정을 하면서 그랬었죠. 예. 20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 직접 내려가서 남측하고 같이 공동조사하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예. 다 거부해버렸죠. 예, 예, 예. 있을 수 없다. 뭐 검열 같은 단어적 문제를 꺼냈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예. 다시 쟁점이 된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럼 회담이 엄청난 더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렇기 얘기네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쉬운 거 중심으로 먼저 가자. 아.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 이산강정 문제 쉬운 것도 풀면서 신뢰를 가져가면서 정치 군사적 문제까지 간다라면은 예. 결국 핵 문제다, 미사일 문제다 이런 정치 군사적 문제까지 간다라면은 결국 북측은 들고 나올 것이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자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비핵 개방 3천을 2008년 2월부터 바로 치고 나오면서부터 6.15 14가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 예, 예. 그 와중에 박왕자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2008년 7월입니다. 예. 사실 비핵 개방 3천 2008년 2월에 나오면서 핵 문제 진전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을 긋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예. 그 와중에 아주 비극적인 박왕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후에 굉장히 극한 대립을 하다가 터져나오는 사건이 결국 남북관계 분수령으로서 다시 큰 사건이 천안함 사건입니다. 예. 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면적인 적대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예.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대사들을 다 부르고 우리 대사들이 직접 그런 나라를 가면서 천안함 북측 소행으로 이야기하면서 예. 북측 제재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북측의 입장에서 만약에 예. 정말 자기네들이 안 했다. 천안함 우리 소행 아니야. 라는 그 정말 억울한 심정으로 천안함 문제 다시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네. 지난 3년간의 대북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을 겁니다. 엄청 꼬이겠는데요. 만약에 그렇죠. 제기를 한다면 북측이 그렇죠. 야, 이게 그러니까 이 남북 당국 회담이 이틀 뒤입니다.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인데 13일 날 남북 당국 회담이 끝나는 시점에서 옥동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거는 쉽게 그러니까 예측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자, 여기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자, 그럼 한번 쉬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개성공단 문제는 예. 이미 북측은 열려 있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예. 우리 측은 당국 회담이 먼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국 회담을 하면서 일단 당국 회담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이든 언제든 일단 출입은 정상화시키고 예.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따로 실무팀을 꾸려가지고 협상을 하면 되거든요. 예. 당면에서 긴급 현안은
기업들이 일단 들어가서 그렇죠. 기름칠하고 원부자재 갖고 나오고 현안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건 개성동 문제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강산 문제는요? 금강산 문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전에 그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중단이 됐을 때 보도가 북한이 중국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예. 막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있죠. 자, 금강산 문제는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은 박왕자 사건과 관련해서 나왔지만은 예. 거기에 대한 사과, 예. 진상규명, 예. 재발 방지, 예. 신변안전 조치와 관련한 북측 당국의 성인의 조치를 우리 남측 당국 요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을 만나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했죠. 예. 그 이후에 우리 측에서는 그건 현 회장한테 한 것이지 우리 남측 당국한테 한 거 아니다. 라고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남측이 요구했던 그 세 가지를 2010년 개성에서 예. 북측은 문서로서 보장한다고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세요. 2010년인 걸로 알고요. 예. 현 통일부 김남식 차관 예. 당시에 직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시에 개성에서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 북측은 그 세 개를 보장하겠다라는 문서까지 제출했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당시에 예.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선의 기조 속에서 금강산은 현금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미사일 핵으로 전용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금강산 문제를 덮어버렸죠.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별로 이게 안 알려지는 안 사건. 알려져 있죠. 예. 사실은 이거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리고 현대하산 측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결 조건 세 가지를 전부 다 문서로 보장하겠다. 그렇죠. 북측에서 이렇게까지 북측이 제안을 나왔었죠. 했는데 그렇죠. 안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이명박 중요한 정부가. 것은 예. 신뢰 내지는 북측을 바라보는 태도, 금강산 관광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예. 금강산 관광 제가 보기에 돈 줄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예. 개성공단 1년에 900억 정도 들어가죠. 예. 사실 금강산 관광 500억입니다. 어. 남과 북의 경협이든 어떤 문제든 예.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전용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물론 그렇죠. 선순환적 구조 가야 되는데 예. 하여튼 금강산 관광 문제는 그 수준에서 다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북측은 분명히 예. 당국에서 보정할 거예요. 이미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2010년에 이미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 예.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안 되니까는 예. 북측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해제시켜버리고 예. 싱가포르 내지는 중국 예. 관광객 유치하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계약 관계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분명히 최초에 현대아산에다가 독점권을 줬던 그 상황으로 돌이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 예. 현대아산도 제가 보기에는 명목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하면서 독점권을 인정하라라고 얘기는 하겠죠. 예.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풀기 위해서는 그걸 주장은 하되 변화된 조건 속에서 서로 타협을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아산이 지금까지 관광권을 독점을 해왔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여행과 관광사하고 공유하는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든지 예. 어떤 식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라는 것이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대아산도 그 정도는 준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 그래요? 어차피 현대아산은 예. 국내 관광객들의 금강산 관광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 충돌되는 지점이 별로 없다고 보고 사실은 북측이 그러려면 많은 양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현대아산 측에다가 독점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상 조치든 배상 조치든 뭔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북측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몰수한 건물 이런 거 다시 내놓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건 제가 보기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이미 북측이 건 이상 그 정도는 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하기에 따라서는 풀릴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김진장 소장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난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협력사업 추진 문제인데 이게 물고 가다 보면은 오이사 조치 나오고 그 전 단계 천안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예를 들어서 파문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김진장 소장의 전망대로 만약에 진짜로 협력사업 추진 문제에서 걸려버린다면 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합의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예. 아니면 투트랙으로 가느냐 이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풀어야 됩니다. 네.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 그리고 가장 당면한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문제 예. 이것은 일괄적 타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금강산 문제는 좀 시차가 있을 거예요. 예. 자, 그걸 일단 먼저 좀 풀고 빼놓고요. 케이스 예. 바이 케이스를 풀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북측이 이야기하는 협력사업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북측 국내의 북측 내륙 지역과 직접 투자했던 그 교육 사업까지도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고 예. 이것은 오이사 조치에 대한 예. 해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오이사 조치에 대한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예. 그냥 다시 이 남북 교역을 용인해주는 이런 우회로는 없는 겁니까? 그게 지혜라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예. 오이사 조치를 이제 해제합니다라고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일정 부분 예. 오이사 조치는 일정 부분 조금 유명무실화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음흠. 그렇다면은 지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오이사 조치를 금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오이사 조치 금명하지 않고 협력 사업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 예. 문제는 좀 풀릴 것인 거죠. 예. 더불어 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음. 이번 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제기들을 합니다. 다시 북측에 말려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앞에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천안함 사과 이야기 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완벽하게 말려들 것이다. 남북 관계는 예. 완벽하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천안함과 비핵화 문제를 앞에다가 예.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순간 예.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우리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먼저 간단한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들 인도주의 문제 먼저 풀면서 예. 그 조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축적된 예. 결과물을 가지고 예.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 어느 정도 좀 쌓이면 정치 구성 문제들까지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럼 제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제 질문을 뒤로 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어찌 보면은 남북 교류라든지 협력에서 하나의 활용점장의 성격을 띠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원 오브 댐으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 마무리 수순에서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활용점장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만약에 다른 것 때문에 교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산가족 문제는 네.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버리자. 오히려 8.15 때, 역발상으로? 추석 때 예. 하자.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리마인드 해보면 2009년과 2010년에 북측이 제안해서 그 와중에도 네.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했습니다. 네. 이산가족 문제만 상봉을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어떤 조건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가장 먼저 합의될 수 있는 것도 저는 이산가족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예. 오히려. 예, 이게 가장 인도적 문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예. 어떤 조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한 번 풀고 두 번 풀면서 신뢰는 쌓일 것이고 그러면서 개성공단 공단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오는 과제가 이산가족 문제가 아니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남과 북이 당국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산가족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뭐냐면 남측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나오면 많은 이제 대북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문제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아낸 다음에 비로소 꺼내는 카드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분석에 뭐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냐 하면 예. 결국 그 이야기는 북측은 무언가 쌀이든 밀가루든 비료든 무언가 받아내기 위해서 이산가족 카드를 꺼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거죠. 예. 2009년, 2010년 두 번 다 북측이 제기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어떤 대가도 없이. 없었습니다. 예. 자, 기존의 대결주식 관점에서 북측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썩 꼭 그렇지만 않다. 물론 북측 입장에서 이것을 기브앤테이크적 관점에서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오히려 돌파구로.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산가족 상봉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이산가족이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게라도 문제죠. 예 제일 먼저 풀렸으면 하는 소망 예. 뭐 저도 함께 전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6.15 공동선언이나 7.4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기념일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아까 이제 그 김장 소장께서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확장해서 보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고 예. 더 나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 14 남북 정상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의 이행 문제라고 하면 이게 또 이렇게 그 선언적인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6.15 정상선언이 있었죠. 이 문제를 지금 걸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가지고 근데 왜 14는 안 걸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남과 북의 가장 의미 있는 네 가지 합의라 그러면은 뭐 70년 7.4 남북 공동성명,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우락 중앙정보부 장관과 북측의 김영주 예. 이 두 사람 간의 위임에 의해서 거기 이뤘죠. 있었고, 두 노태우 번째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죠. 그렇죠. 거기 있고. 세 번째가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고 예. 14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북측이 7.4와 6.15를 걸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참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예. 일거양득의 상징과 실리를 다 챙기겠다라는 내용들로 좀 분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7.4 남북 공동성명은 첫 번째 박근혜 현 대통령님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던 어허. 평화적 결과물이죠. 어허. 예. 아버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부각시켜 준 거죠. 음흠. 할아버지 자기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예. 남측의 대통령의 아버지하고 예. 위임에 의해서 한 거예요. 어허. 그것을 대를 이어서 우리 한번 가보자라는 상징적인 조치임과 더불어 네, 네. 여기에는 말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사실은 남과 북이 이후 현재까지도 남과 북이 남북관계 평화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천명한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 최초입니다. 맞아요. 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예. 이 세 가지의 핵심은 상호 체제 존중입니다. 다시 이 시기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야기하면서 네. 남측에다가 이거 박 대통령님의 아버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했던 겁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관점에서 체제 존중하면서 잘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예.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002년 5월에 당시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맞았어요. 예, 맞아요. 만나서 예. 아주 이렇게 선언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허. 6.15 정신 개성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 아, 예. 그때 그 그 자리에, 두 가지를 예. 언급한 겁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김정일 국방위원장 옆에 장성택 씨가 있었어요. 예. 자, 북측은 그 기록을 다 꺼내놓고 예. 남측의 대통령이 그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대로 본 겁니다. 아. 그것을 이번에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하. 자, 2002년 5월 당시에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예. 갔다 와가지고 남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약속을 매우 잘 지키는 이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 한번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성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그럼 북측 입장에서 당신도 약속 지켜라 이게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번 제2에 알려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야, 진짜 재밌네요.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죠. 보니까. 예. 이건 그냥 대충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예. 72년 상황과 2002년 상황, 예. 30년 간격을 메우고 예. 다시 2013년에 이렇게 제의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재밌었고요. 두 번째는 6.15를 걸었습니다. 예. 6.15와 7.4는 북측이 가장 내세우는 6.15와 남측 현 대통령께서 내세울 수 있는 7.4입니다. 두 개를 한번 합쳐가지고 정말 한번 잘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대통령님 입장, 박근혜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예. 뭔가 생각해볼 여지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북측이 6월 1일 제의 나왔을 때 예. 그날 바로 전격적으로 착착착 치고 나간 게 예. 뭔가 이거 좀 이렇게 아기가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이게 이제 지금 실무적, 그러니까 남북 당국 회담이 그러니까 성사되는 과정을 보면은 6일 날 북한 조평통에서 먼저 제의를 했고, 네. 그래서 박재규 통일장관이 이제 그럼 장관급 회담 열자고 6.17 받았고, 지금 6.일제 예, 장관이 예, 받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실무 접촉하자고 또 북측이 받았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실무 접촉이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6일날 북한 조평통에서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제가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현재 그 실무 접촉 내지는 장관급 회담, 당국 회담 이 대화 국면에 대한 평가들을 참 많이 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 대화를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 결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신뢰 프로세스를 지금 주고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이 딸려 나왔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합니다. 예. 역지사지적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주도하느냐, 어떤 원칙이 통했느냐 이런 사실은 분단 체제적, 대결주의적 관점에서 남과 북의 문제들을 해석하려는 그 프리즘 자체가 좀 별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 마땅치 않습니다.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역지사지적 정세를 본다라면은 개성공단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 남측 우리가 처음으로 남측 당국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출입경 문제를 가지고 실무회담을 당국회담을 하자 그랬습니다. 네네네. 북측에서는 그건 하나의 문제이고 포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북측이 6월 6일 날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 해남뿐 아니라 포괄적인 전체를 다 가지고 논의를 하자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역제의적 관점이 아니라 이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가시고 예.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5월 말에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던 것은 네. 전체 판을 짜놓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아하, 예. 이게 그냥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풀고 북중 관계를 풀고 이것이 아니라 전체 틀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특사로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던 순간부터 전체 판은 짜여졌다. 왜냐?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발사와 2월 달 3차 핵실험의 주도자가 총정치국장입니다. 예. 군부. 예. 그가 직접 중국을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렇게 가겠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중미 정상회담이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해서 좋겠다. 이런 식의 북한과 중국 간에 뭔가의 컨센서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남북 대화도 우리는 정책을 갈 거다라고 맞물렸던 거 아닌가라고 이미 본다는 거죠. 그랜드 플랜을 짜놓고 이것은 로드맵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오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왜 어느 정도까지 오래됐느냐? 지난해까지 저는 거슬러 간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제가 일관되게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인공위성 발사 이후부터 핵실험, 3, 4월 키리졸 훈련 그 끝간되는 전쟁 국면 과정 속에서도 북측은 정말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당국 관계 정상을 원한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것의 아주 투박한 표현일 수도 있고 내지는 북미 간에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피해 관련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들은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핵 보유했고 인공위성 발사했고 그 정도의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의 기초를 닦았다고 보고 일로 매진할 것은 인민경제 건설이다. 그러면은 남북관계 풀어야 되고 북미관계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오바마하고 시진핑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두 정상이 그 합창을 한 게 북한의 핵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것과 지금 이 남북 당국 회담과의 상관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양 정상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보고 이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 중에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핵 보유국 인정 못해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뭐 사실은 뻔한 얘기라는 거죠.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뻔한 거라는 거죠. 중국은 예. 늘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새롭게 핵 보유국 인정 못해 내지는 비핵화 새로운 거면은 이게 하나의 전기도 될 수 있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루틴한 겁니다. 그러면 6자 회담과 관련해서 네. 속도 차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속도 차이. 미중 정상 간에. 예.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은 좀 빨리 가자. 네. 반면에 오바마는 북한이 먼저 성의 있는 태도로 보여야 네.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남북 당국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오바마 입장에서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저는 그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어허. 보폭을 빨리 하고 있다. 어허. 저 보폭이 빠른 것은 사실은 30세의 아주 젊은 지도자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예.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 착착착 치고 나가는 것에는 이미 플랜이 나와 있다. 그러면 대화 모드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김진장 소장께서는 남북 당국 회담이 일러도 지금 상당한 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동북아 정세, 주변 4강, 특히 미국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합의 가능한 선에서는 합의를 하고 네. 다시 그 남북 당국 회담 제2차를 기약을 하는 네. 이 선에서 일단 1박 2일 일정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예. 만약에 예. 우리 청와대나 통일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북측의 의도를 정말 제대로 간파한다라면은 네. 쉽게 가야 됩니다. 쉽게 가자는 이야기는 역대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남북 관계가 늘 그랬었습니다. 쉬운 것부터 민간 것부터 사회문화 체계 예술 교류부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당국 간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거든요. 합의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러면은 예. 조그마한 신뢰 구축 자체가 전체적인 판을 다 실려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다, 건강사 문제다, 이산가족 문제다 이런 것들 이번에 하나하나 다 처리하고 장관급 회담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빨랐을 때는 한 달, 2달 만에 했었습니다. 폭을 빨리 가지면 되겠죠. 그 부분을 준비할 만큼 우리 당국이 우리 국내 정치 지형을 또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거는 순간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육자회담이라든가 미국, 중국 이 사자의 틀이든 이런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 맞고 정말 쟁점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오이사 조치 문제 그 배경에 있는 연평도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정말 많은 논의를 해보면서 테이블에 올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 의제를 연계를 해서 일괄 타결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일단 네. 하자. 그리고 계속 그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를 시키고 예. 북측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측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것을 원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누가 더 절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뭐 남측이다 북측이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인민경제건설에 빨리 나서야 되는 북측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죠. 사실은 나이 30살입니다. 네. 빨리 뭔가 착착착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지지부진하게 조그만 사안 가지고 말싸움하기 싫어할 겁니다. 북측의 보폭이 그렇게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중앙선 평화적 가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이탈남이 부분 보수를 해도 이 코너는 건재합니다. 자,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계속 갑니다. 아니 글쎄 뭐 다 변하는데 왜 나만 고정이고 불변이야? 그 이승만 정권 때 명언이 있었어요. 아, 구관이 명관이다. 저도 벌써 구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월요일은 프로야구가 없다고. 그래서 허전한 사람들한테 제가 기여하는 거는 월요일은 이 코너가 있다고.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아니 저한테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프로야구가 없어서 허전한데 이 코너로 달랜다는 거예요. 오, 이메일이 왔어요? 네. 애청자가? 예. 제가 또 굉장히 자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었던 거. 아니 오늘 저녁에 들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오마이가 이탈남 올리는 속도가 점점 늦어져서 네. 프로야구 개막하는 시간에 올린다고 또. 다른 요일에. 네.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듣기가 좋지. 저희가 업데이트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프로야구 시간에 하세요. 그래야 프로야구하고 맞죠. 맞짱뜨라고? 네. 그건 좀 불리한데. 아니 어차피 없는 날이니까 없는 날 월요일은? 월요일은 없잖아 프로야구가. 그나저나 제가 프로야구 하나 팬인데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양인에서 마찬가지인데 네. 국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꼴찌를 면치 못합니다. 무슨 식으로? 한화식으로. 왜 또 한화 이글스를 또 욕하고 그래요 지금? 아니 저는 전쟁과 스포츠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오, 항상 재밌네. 관찰하고 있어요. 어떤 유사성이 있는데? 바로 작전이죠.
그렇지, 그렇지. 한국군의 지금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짜야지. 예,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뭐 북한하고 뭐 어땠습니까? 우리 군이 맨날 나가서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미국 가서 이르고. 예. 그 5년간 안 그랬습니까? 예. 항상 뭘 하면 지는 군대, 깨지는 군대. 한화 어제 이겼어요. 연장에서 11회에서 8대4로. 바로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이기는 군대. 지금 한국군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프로야구 얘기하지 맙시다. 예, 아니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죠.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은 말이죠. 이제 저기 남북 대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오늘 새벽에 타전됐어요. 예. 저는 남북 대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잠시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 왜 국방 개혁은 한국에서 항상 실패했는가?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 주권은 왜 국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가? 말이 어렵죠? 예. 자, 국가가 군대를 왜 양성하냐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양성하는 거죠. 그거는 국민이 그 자기 의도대로 잘 써먹기 위해서 만들고 양성하는 하나의 폭력 집단이에요. 그렇죠. 이게 군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이 군대를 통제해야 돼, 군대가 국민을 통제해야 돼. 그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지, 그거는. 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엄청 헷갈렸어요. 그렇죠. 군사 독재가 사반세기였으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는 군대가 국민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민의 군대화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련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았지. 그게 뭐냐면 게리슨 스테이트라고 또 어려운 말씀에 그 병영 국가 모델이라 그래 그걸. 맞아요. 네. 대학교 다닐 때도 2학년까지 교련 받고 문무대 들어가고 전방 들어가고 다 했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모든 어떤 그 직장, 기업, 어떤 조직의 문화가 군대를 답습했어요. 이게 바로 국민의 군대화. 즉 군대가 국민을 통제하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현대 민주국가는 뭐냐 하면은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것, 즉 군대의 국민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라든가 문민화쯤 되는 겁니까? 문민화는 그것을 구현하는 한 수단이에요. 국민화를 그러니까 구현하는 수단이 문민화다. 그렇죠. 이제는 군대가 국민화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문민 국방 장관이 어떤 국방군을 통제하는 이런 어떤 민주국가가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이게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냐 하면은 그 문민화되는 어떤 국방 체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군을 대리하고 대표하고 있어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군을 통제해야 되는데 거꾸로 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국방부가 돼버렸어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암암리에 국방부가 군을 대변하는 것은 좀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의 골드워터 니콜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1986년에 만들어졌는데 오늘 영어 많이 나와요. 군 출신은 국방부 못 가요. 아예 출입 금지예요. 아예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아예 법으로. 군 출신은 전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 자격을 안 주고 그 조항 때문만이 아니라도 군 출신이 거의 국방장관이 된 사례가 없어요. 이건 철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요?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군 출신이 뭐 총리까지 하고 그래서 장관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 아니 그런데 미국도 군 출신이 장관하는데 국방장관만 못해. 그래서 콜린 파웰이 국방장관이 안 되고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일본 또 어디 독일, 불란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군 출신이 국방장관 맡는 나라 봤습니까? 심지어 여자들도 국방장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분이 오늘 국방장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전에 합참의장, 오후에 국방장관. 김태형 장관 보면은 오전에 합참의장 2임식, 오후에 장관 취임식.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그러니까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그 전역을 하자마자 국방장관이 됐을 때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어떤 그 군하고의 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네.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인사는 네. 국방장관을 맡았을 때 예. 편파적으로 예. 대단히 자기의 어떤 그 사적 이익을 추종하면서 장관직을 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어떤 그 국방장관이라는 직위는 국민 권력에 의해서 시민 주권에 의해서 위임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과거에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종하게 돼 있다. 예. 현역 장교들을 대변하게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위험성을 어떤 민주적 헌정 체제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그 군 출신이라고 하는 어떤 군인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직업적 편견이 강한 집단이에요. 적을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의사들 말 들으면 세상 사람은 다 환자예요. 그다음에 목사들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 이걸 직업적 편견이라고 하는 건데 예. 군인의 말을 들으면 세상은 항상 전쟁 중이에요. 평화를 절대 구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군인의 직업적인 편견이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편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900년 전에 영국의 존 솔즈베리 경이 한 말이라고 유명한 네. 정치학자가 이 말을 인용해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대학자가 예. 1956년에 군인과 국가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군인이란 직업은 주관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어떤 군사 집단, 즉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은 안보의 위협이 없어도 마치 안보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그 자기가 그 어떤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되는 직업적 위치에 있다. 네. 즉, 이 사람들은 싸우는 전문가예요. 워리어.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어떤 인생을 다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 편견이 강해요. 이런 직업군, 직업 편견이 있는 조직은 절대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치안 정책을 직접 수립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목사들이 종교 문화 정책을 직접 수립합니까? 아니죠.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수립하느냐? 의사가 보건 정책을 직접 수립하느냐? 아니죠.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집행을 하고 정책 수립은 경찰은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또 뭐 사법정책은 법무부에서 하고 이렇게 전문 관료가 합니다. 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는 요즘 말이 많아요. 아무튼 근데 법무장관 조금 말이 많죠. 예. 그런데 이 전문 직업을 그 전문 직업군이 직접 정책에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나라 망해요. 예를 들어서 검사들한테 사법정책 통째로 맡기면은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는데 6개월 안 걸려요. 자, 그럼 사법정책 개판된다고. 추상화에서 한번 구상화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네. 오전에 합참의장이었던 사람이 오후에 국방장관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직업적 편견이 국방장관으로서 이제 정책 수립의 이런 과정에서 투영이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 실증 사례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 국방부가 육군 총장이나 합참의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국방장관으로 부임을 하니까 네. 우선은 군에 굉장히 어떤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 근무 2년에 딸린 부하들이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급을 한다고. 일종의 커넥션이 다시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군의 진급을 비롯한 어떤 조직 운영에 자기 새끼 챙기기 이렇게 어떤 그 근무 2년이 작용하게 되면 군 진급 인사의 공정성이 일단 훼손이 되게 되죠. 저번에 우리가 한번 군 인사 털었죠. 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강조한 게 근무 2년이었어요. 예, 맞아요. 예. 이렇듯이 적재적소에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 2년에 따라서 진출하게 됨으로써 군 내에 어떤 사적인 파벌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문민 통제를 극도로 저해하는 아주 주범 중에 주범이 됩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현역 대장 둘을 장관 경합을 붙였어요. 이상희 합참의장하고 김장수 육군 총장을 청와대에서 각기 면접을 하면서 장관 후보로 경합을 시켰다고. 이 지금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생긴 말이 장포대란 말이 생겼는데 뭐예요? 장관직을 포기하는 대장. 그러니까 어떤 대장 둘은 장관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쟁하지만은 어떤 대장들은 그거에 관심 없이 직무에만 충실한다. 이래가지고 장포대란 말이 생겼어. 원래 장포대는 장군 진급 포기한 대령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 의미가 바뀌었지. 자, 그렇다면
현역 대장 둘을 장관 진출에 경합을 붙였다는 거는 그건 참여정부가 아주 뼈아픈 실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 새 규합에 나서게 되고. 이래서 군의 파벌주의가 생겼고 이게 MB 정부 때 아주 극심한 패단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처음에는 김장수 장관이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으로 부임했는데 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뒤에 낙마했던 이상희가 MB 정부 첫 장관으로 부임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김장수 사람 쳐내기. 말하자면 정치 보복이 시작된 거죠. 예. 이러는 바람에 인사가 개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천안함 사건 겪은 거예요. 그때 합참 지기자 중에 합참 그 출신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작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와가지고 예, 심지어는 용어수로도 몰라.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장포대라고. 장포대다. 경포대란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그랬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거 경포대네. 네, 경포대 그때 노무현. 그거는 군대에서 카피한 거예요. 예, 군대가 그런 말을 쓰니까. 그래요? 예. 장포대하고 경포대 그러면 서로 사촌지간인가? 근데 손학규 대표가 군대 얘기를 잘한다고. 그래요? 예. 용인의 상군 사령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손학규 지사는 경기도지사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을지 연습할 때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 기관장이. 해당 부대장 아니야. 상군 사령관. 그래서 그때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상군 사령관이 국회의원도 돼? 민주당에? 그다음에 그 후배 상군 사령관이 지금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왜냐? 경기도지사하고 친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연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니까. 아무튼 그러면 경포대의 원조는 장포대입니까? 그러면? 장포대죠. 확인은 안 됩니다만 아무튼. 그건 저작권 문제 분명히 우리 바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김종대 편장께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군에 대한 국민의 통제 내지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은. 내가 이 프로 출연해서 항상 느끼지만 네. 역시 질문이 샤프해. 간만에 참 옳은 말씀하셨네. 네. 아니 방송할 땐 못 느끼겠는데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면은 귀하의 질문이 꽤 괜찮아요. 이거 좋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방송할 때는 잘 몰라. 아무튼 다시 듣기 해보면 그래. 지금 질문은 아주 탁월한 질문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법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정치 지도자, 정치 권력에 군이 예속돼 있으니까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이건 헌정에 완전히 무너진 그렇죠, 건데, 그렇죠. 과거에도 몇 번 무너져서 문제인데, 그것이 무너졌으면 그럼 민주주의는 다 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인데 군대란 말이죠. 정부의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서 군국주의냐 민주주의냐가 갈려나가요.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도 바로 국군을 통수했어요. 그렇죠. 군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일제도 사실은 천황이라는 표현 쓰지 마시다. 그냥 일왕이 있었고 그때 당시 천황. 그렇죠. 지금 일왕. 일왕이 있고 그때 또 수상도 있었고 총리도 있었고. 그런데 내각 장관도 있었죠. 군대가 그때 당시 천황 일왕의 지시만 받는 거예요. 정부의 통제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그 재무 대신이 돈 조금 준다고 육군 대신이 불러다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팼어? 진짜 팼다니까. 그러니까 천황이 있고 그 밑에 군대가 있고 그 밑에 정부가 있어요. 내가 이걸 군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히틀러 밑에 독일 군대가 있어요. 그 밑에 독일의 내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파시스트 군대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어요. 그 밑에 한국군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군하고 정부가 관계가 정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생겨요. 핵심은 그거다. 핵심은 그건데 예를 들면 국군의 정원이 있습니다. 장교의 이 숫자를 정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정해요? 그 부처에서 올리면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아서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올려가지고 그렇죠. 통과가 돼야 그 부처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죠. 예산은 또 기획재정부로 가서 조정받고. 예산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질문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또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어 귀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원 얘기부터 하고. 좋아요. 네. 그런데 국군의 정원은 그럼 어떻게 정하냐? 예. 국무회의 안 거쳐요. 행정안전부 안 거쳐요. 아, 그래요? 그냥 국방장관이 예.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몇백 명, 몇천 명 증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4지 한 장에 사인만 받아 그걸로 절차 끝. 아, 진짜? 어떤 정부 통제도 안 받아. 오. 그게 군 정원에 관한 통칙이라는 건데 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군의 정원은 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한 줄이 전부예요. 이걸로 끝. 어떤 절차도 없어. 자, 이 가장 중요한 이 조직과 운영의 어떤 기본은 장교의 숫자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외부의 감시 통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원이 문란하게 지금까지 책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대전으로 가려면 보병을 감축하고 기갑이나 뭐 통신 이런 건 늘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군대는 모자란다고 외부에서 충원할 수 없고 남는다고 정리해고 할 수 없어. 이건 폐쇄형 인력 구조예요. 그렇죠. 정원을 한번 규정해 놓으면 네. 이 정원이 안 바뀌어 놓으면 군대 전략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보병 장교들을 줄이고 현대전을 하는 어떤 병과로 전환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현대전 전략이 개발이 지체되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이런 것들을 아무 통제도 안 받아요. 장관 마음대로 해요. 그다음에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방 예산이야 국회 심의도 받고 똑같이 하죠. 그런데 국방 예산은 일종의 결과물 아웃풋이라고. 예. 여기에 어떤 예산을 만들어내는 기본 계획은 중기 국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인풋이에요. 여기서 예산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중기 국방 계획은 우리가 단연간의 대규모 국방 재원이 투입되는 어떤 그 계속 사업 위주로 돼 있다고. 이럴 경우에 국가재정법은 반드시 그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예. 네. 지식경제부가 이걸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지식경제부예요?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 그러면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속도로를 짓는다, 공항을 만든다. 이걸 건교부가 지금 국토해양부죠? 예. 하도 자주 바뀌니 헷갈리네. 아니야, 국토해양부도 아니고. 또 바뀌었나? 해양수산부가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국토건설부인가 뭔가. 그냥 국토부인가? 그냥 국토부라 합시다. 아무튼. 진짜 짜증나서 내가 참 맨날 바뀌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은 그 절차가 뭐냐면은 그 국토부에서 만든 걸 가지고 그 기획재정부라 그랬죠? 네. 예. 거기에 예비 타당성 심의를 다 통과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예산 요구를 못 해. 그러면 국방부 중기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어디 보고 절차도 없어요. 대통령한테 가지고 와서 사인 받으면 이것도 끝이야.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군사체제, 국방체제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군국주의와 민주주의의 중간쯤 된다. 그러니까 인사나 예산 부분에서 다른 부처하고 조율,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대통령한테 그냥 바로 가네. 그러니까 당해년도 예산만 심사를 받아요. 예. 당해년도 예산만 잘 심사받으면 예. 이 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효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당해년도 예산은 들쑥날쑥이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사는데 처음에 당해년도 예산 0.1%만 따내면 예. 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개겨버리면 예. 이거 계약금 다 날리고 그럼 전투기 사지 마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어주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발당극이 식으로 예산 심의만 받아놓으면 내친 김에 고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고. 그렇네. 그러므로 이 사업에 대한 심사는 계획 단계에서 외부 통제를 받아야지. 예. 예산 단계에서 통제를 받으면 늦어버린다. 중기 계획 짤 때. 아예. 그렇게 되니까 국방부가 군인들 맘대로 해요. 엿장사 맘대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걸 못 들춰보게 막아놨다고. 예. 자, 그러면 예산, 조직,
도대체 무슨 법에 의해 통제받습니까? 오. 왜? 정부조직법입니까? 국가재정법입니까? 법치주의의 사각지대예요, 군대가.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주권에 의한, 국민 주권에 의한 국방 통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이렇게 통제받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기득권을 대표하는 자가 국방장관으로 와 있어. 이 국방장관 자체가 국민을 대리해서 법치를 세우고 어떤 민주적인 통제 원리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군의 이익을 지켜줌으로써 자기 기득권이 유지되는. 야,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 별개네, 국방장관. 이게 군국주의입니다. 야, 옛날에 영의정을 보고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했는데 뭐 상은 별로 의미가 없고 네. 1인지하, 그죠? 1인지하. 대통령 밑에. 근데 만인, 다른 장관하고 별개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뭔 얘기하면 귀하는 항상 역사 얘기하대. 뭐 삼국지 얘기하다가 뭐 무슨 또 이런 멋있는 영의정 얘기를 하다가 이것도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무슨 역사까지 왜 나와? 영의정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영의정 모르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아까 어려운 한자어 썼잖아요. 1인지야 만인지상? 그건 중학교 수준이에요. 중학교 수준. 아 그런 거요? 네. 아 이거 난 창피해서 방송 못 하겠네. 김종대 편집장님의 수준이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아니 깜빡 잠시 잊어버린 거겠지. 예. 아까 영어 많이 쓰더만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하고. 글쎄, 영국에도 그러니까? 뭐 솔즈베리경? 솔즈베리경, 존 솔즈베리. 그래서 도시 이름도 있죠, 솔즈베리라고. 예. 그러니까 그 김종대 편집장님은 서양으로 가시고 저는 그냥 동양에 남고. 그러니까 동서양이 서로를 비추는. 그렇지. 이 어떤 그 통합된 담론. 됐고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군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당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안이 뭐냐? 그러면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미국처럼 해서 5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 휴직기를 둔다든지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안이? 자, 우선 말입니다. 이런 어떤 법제도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어떤 예산, 조직 이런 것들 다 어떤 일반적인 국가의 공공집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 법으로 쳐버리면 돼요. 네. 군이 국방개혁 말 안 듣는다? 예.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밀월 어떤 이런 어떤 특권적인 거래 관계는 끝나요. 군 정원도 예를 들어서 그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거치게 하고 절차를 아예 법으로 명시해버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교 국방계획이나 이런 걸 짤 때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치게 만들고. 그럼 국회가 하면 되잖아. 아니 그래서 국회에도 그 권한을 주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군이 특권화된 어떤 열애의식부터 없애야 돼요. 근데 이게 법치주의에서 정상적인 직업이에요. 국회 그 법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근데 내가 가끔 가서 국회 가서 이런 말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진짜 그러냐 그러대? 뭘 모르는구만 아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문제 의식이 없는 거군요. 국회가. 그다음에 국회는 군사 문제에 개입하길 꺼려해요. 왜요? 그건 일종의 어떤 그 트라우마인데. 옛날 군사 독재 때에 대한. 뭔가 이 문제는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군한테 찍히기 싫다 이런 겁니까? 그거는 우리 진보 진영이 더 그래. 이상하게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은 그 좌파 이런 어떤 단체들이 밀리터리에 굉장히 세.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유독 이 분야가 금기시되어 있고 성역화되어 있는 걸 진보 진영 스스로 자초해. 그게 군사 독재의 잔영인가요? 그렇죠. 옛날 학생운동 때부터 그 여러 어떤 강제징집, 녹화사업 뭐 이런 걸 보면서 군을 사악한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피해 의식이 커서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런 피해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그 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시민주권, 국민주권적인 어떤 국방에 대한 통제가 우리나라 와해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이 법치에서 벗어나 있다. 심지어 작전권방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 만다 하는데 우리가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사령관한테 작전권을 위임한 법적 근거가 도대체 뭐야? 진짜? 있나요? 법제도적 근거가 뭐냐고. 이게 국가주권 중에 핵심이 군사주권이잖아요. 그럼요. 이건 헌법적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미군 장성한테 통째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도대체 근거가 뭐야? 없나요? 없네.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관한테 하달된 전략지시 1호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한미연합사령관한테 한국방위의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이건 양국의 국군 통수기구의 어떤 지침 명령이에요. 그 지시를 누가 때린 건데? 아니 그건 이제 그 양국 국방장관이 그 한미연합사 합의 창설을 합의하고 거기서 내린 전략지시 1호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전략지시 1호라는 게 외교 문서냐 하면은 예. 그게 아니고. 예. 우리 법 체계로 얘기하자면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칙 정도 위상밖에 안 돼.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 주권의 핵심을 외국군한테 양도하는데 조약도 없어, 협정도 없어, 국내 법적 절차도 없어. 진짜 그렇네. 예. 그러면서 통째로 원래 한국 전쟁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주권을 지휘권을 넘겨준 게 그냥 그 구두로. 서신 한 장으로 된 거거든요. 예. 어떤 외교적 절차도 없고 합의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에요. 예. 그냥 통보예요. 오. 재량권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국가 주권의 핵심이 그냥 단순히 행정재량권으로 간단하게 처리돼 버린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국군 통수권,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 예. 그렇게 되니까 시민 주권이 하물며 국방을 통제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은 우리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군사 판단을 군에 의존하고 예. 또 그 군은 비정상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니까 예.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개입 통제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죠. 군은 남의 나라 군대가 된 거다. 우리의 어떤 정상적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뭔가 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된 거다. 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에서 법 체계고 외교고 다 와르르 그 체계가 무너진 비정상 국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에 종속돼 있다 그러지만 법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정하면 다 의회 심사받고 승인받아. 우린 그런 거 없어. 내일 모레 전쟁이 날지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교육도 전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MB 정권 때 지난 5년간 우리가 서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발휘할 때 국방부가 새로운 NLL 대비 계획이라는 걸 내놨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건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보고 종북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대 탓이냐.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고. 예. 그런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전혀 통제를 못했어요. 당시에 이상희 국방장관이 통일부와 외교부 모르게 대통령한테 몰래 가서 보고한 내용이거든. 아하. 그것이 언론에 다 나갔고 그 뒤에 바로 군사적 서해에서 긴장이 왔는데 통일부 외교부 장관은 이 계획에 반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손을 못 쓰잖아요. 그렇네요. 대통령한테 사인 받았다고 우겨버리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면 그 두 정권이 뭐라고 하겠어요. 중요한 군사 정책은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예. 외교안보 장관회의나 예. 정책조정회의에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군대가 다 남북관계를 주도해버려요. 통일부는 있으나 마나예요. 개성공단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국방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네. 통일부가 나서서 했어야 될 걸 못했어요. 예. 무력화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민주권에 의한 국방통제, 즉 문민통제가 무너지는 하나의 어떤 그 사례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정상화돼야 돼요. 네. 그런데 요즘 까꿀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군대가 하는 일을 봅시다. 군대가 정훈교육을 왜 하느냐. 우리 전투원들이 총구가 흔들리지 않게 적이 누군가 이거를 잘 교육시켜서 군대 집단을 잘 관리하겠다. 이게 정훈교육이에요. 예. 이거를 요즘은 군인들이 교육청 협조 받아가지고 학교 가서 전부 그 장교들이 현역도 팽개치고 학생들한테 안보교육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업무 부담이 보통이 아니고. 그다음에 군대가 역사교과서 바꾸겠다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자기들이 역사교과서를 이러쿵저러쿵 왜 해?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 군단의 그 가장 핵심 부대의 모 사령관께서는 예. 지금 이승만 건국의 국부 추대 운동을 벌이시는데 현역 장군이? 현역 장군이 왜 그런 일을 해요? 한다니까? 그런데 예. 전 부대 간부들을 이승만 생가 방문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어허. 참배하게 하고 어허. 이승만 가족 불러다 강연시키고 예. 나 참 아주 추태를 부려도 보통 추태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뿐입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그 군대 내의 정훈 교육을 사회적 교육으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군 장교를 민간에 파견을 해서 안보 교육을 빌미 삼아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시킨다. 그걸 한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그 육군본부 업무보고에 실제로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장병들이 입대 전 오염된 역사 인식을 예. 군에서 교정하고 예. 제대로 된 안보관을 주입하겠다. 요 용어 그대로예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예. 군대가 무슨 교도소야? 그러게. 개과천선 시켜서 뭘 주입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 어떤 군대를 특수 집단화하면서 그 특수 집단에서 이걸 특수 권력 관계 이론이라고 어려운 말이라 하는 건데 어떤 교도소나 학교처럼 어떤 기본권을 제약하면서 사고를 뜯어 고치겠다는. 예. 군대가 자기네 어떤 임무 필요에 의한 거 이상으로 한다고. 그렇죠. 이거는 그 국민 내지 시민에 의한 군의 통제가 아니라 군이 시민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시로 사찰해가지고 입대 전 활동을 봐가지고 좌익장병 색출한다. 네. 예, 이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애들이 구속됐어요. 예. 예,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거죠. 예. 단지 학교 입대 전에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입대 전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지 군대에서 왜 받아들여? 그러게요. 여기서 뭘 교정시켜? 지금 군대의 발상은 뭐냐 하면은 군대 내부에나 통할, 아까 말씀드린 그 직업적 편견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어떤 현실 인식의 어떤 착오에서 비롯된 건데 그리스 역사가 투기디데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 또 문자 나와요. 네. 네. 그 모든 전쟁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큰 원인이다. 명언은 명언이네. 그런데 세상은 항상 전쟁 중이라는 예. 이 홉스주의적 어떤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듯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예. 이 편견 직업군이 예. 사회적으로 확장이 됐을 시에 예. 이것이 어린애들 교육과 사회의 어떤 조직과 역사 인식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마구마구 월권을 부렸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우리 이 개명된 민주사회, 이 한국 사회,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유독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뒤떨어진 집단과 공존을 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군도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전문 직업군으로 우리가 흡수하고 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 사람들이 거꾸로 저렇게 나가면. 오늘 결론까지 내려주시네. 그러니까 지금 군에 대한 어떤 시민의 통제, 국민의 통제 이것들이 아주 기묘함을 최근에 군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국방장관을 누구로 앉힐 것이냐.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군의 조직, 인사, 예산 이것들을 통제하는 과정을 얼마만큼 절차화하고 제도화할 것이냐 이 문제. 또 이것도 있는 것이겠고요. 있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은인자중해야죠. 은인자중해야죠. 그죠? 네. 은인자중하는 민간인들 사상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은인자중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 임무나 잘하면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항상 아쉽지만 이걸로 항상 약간 아쉬움을 남기고 끝내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권은희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틀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5년여의 공백기를 거쳐서 새롭게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만 김진향 소장의 분석을 듣다 보니까 마냥 순탄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바로 이런 자세를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또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 동북아 정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회담에 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 내딛는 이런 전향적 자세는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실용적으로 지금 당장 건질 수 있는 것은 성과로 끌어내는 이런 실용적인 협상 태도가 정말 절실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네.